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드디어 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거니까 맞습니다. 곧 도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곧 본회의를 통과해서 도입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1심도 그리고 항소심도 전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1심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1심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1심에서 이송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많이 양보한 겁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자신들이 계속 맡겠다 하면은 그대로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위원론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헌재 재판장이 과연 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위헌 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 소장이 구성한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이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위헌이냐 어쩌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위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승 변호사님? 위헌 소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래도 뭐 합헌 결정 뭐 6대3이라도 합헌이 나오면 합헌인 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최대한 그 소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이제 본인들 체포할 때부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로 무조건 다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모든 걸 다 시도할 겁니다. 이런 걸 염두를 해두고 실무진에서는 그 법 조항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서 위헌 판단을 좀 빠르게 합헌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천대 법원 행정처장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결국 헌재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 소장이 내란 전담반사 추천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서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 저는 이번 내란 과정 쭉 지켜보면서 천대미자야말로 간교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정신 올바로 박힌 것처럼 상식적인 얘기하다가 자기들 문제 되면은 그냥 뭐 꼬리 내리고 말 바꾸고 이런 짓 쭉 해왔지 않습니까? 어제 1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오부용인이랑 같이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의대 무슨 달린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 낯짝도 두껍고 뻔뻔하지요. 거기에서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지 이번에 2차 특검 딱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죠. 조의대 직위원 그리고 3인방 이자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의 그 말은 그 안에도 모순이 있는 게요. 우리가 뭐 항상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제3자 특검으로 했을 때 항상 거론되는 제3자가 법원 아닙니까?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특검을 추천되었는데 그게 심판이 선수를 선발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 자신들이 추천하는 건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다른 요인들을 추천하는 건 괜찮고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판사님이 보여줄 논리 구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은요 내란 주범입니다. 내란 주범 제2의 내란 주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들이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정산됐을 거예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작심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 왜곡죄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진짜로 내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법 왜곡죄는 어떤 건가요? 법 왜곡죄라는 거는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거 잘 만들었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비틀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먹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예를 들면은 뭐 박상현 검사가 했던 그 이화영 부지사 연어 술 파티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형법 규정을 아예 신설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이 건으로 바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이 적용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고 법 왜곡죄가 적용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구속 취소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법 자체는 사실은 직권남용이나 그걸로 현행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판사, 검사, 수사기관으로 법 왜곡죄를 적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물론 과거 사건은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 형법이 생기면은 법률이 생긴 다음부터 처벌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로 그런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면은 이 법이 직접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 법을 왜곡해서 해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위헌이다.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독일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법학이 독일 법학을 많이 계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이미 충분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던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최근에 그 정영양 녹취록을 누가 들어도 특정인 사람인데 정진상 실장님의 녹취록을 그 1차 녹취록 다르게 검사들이 조작해서 법원에 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뭐 문서 위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왜곡해갖고 제출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존의 처벌 외에 훨씬 더 강하게 법 왜곡죄로 검사가 분명히 이게 안진걸이라고 분명히 1차 녹취록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안철수라고 딱 해갖고 내버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는 규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도 그게 많이 예로 들려졌거든요. 분명히 사실은 안진걸인데 안철수다 이렇게 조작했다. 좀 더 아마 구체화시키는 노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받는 비판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취 같은 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이미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요와 거기 필요성을 너무 공감하다 보니까 법 왜곡죄가 이렇게 제정은 되었지만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법을 적용할 때 왜곡해서 적용했거나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전 구속 취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구속 이런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게 해서 법률 형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원칙인 법률의 명확성을 좀 잘 갖춰서 입법을 해서 위헌 시비가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이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왜곡했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으로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 이 경우에도 법 왜곡죄가 처벌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폭넓게 검사 수사기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지난번에 지기현이가 시간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것은 법을 왜곡한 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되면 지난번에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했던 일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그 입법이 된 이후로 소급 입법이 된다 이거죠? 입법이 된 이후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 소급 입법은 안 된다. 소급한 거에서 적용은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김박박 디라라님, 조희대, 천대엽, 지기현,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런 법꾸라지들은 밀가루랑 소금 팍팍 넣고 비벼서 끓는 물에 팍 집어넣어야 합니다. 옳소. 그런데 김박박 디라라님, 밀가루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가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세요? 자. 억지로 웃지 마시고. 아닙니다. 안 웃어도 돼. 저희 팀에 안 제가 얘기할 때 웃는 확률이 20%가 안 넘어요.
반성하고 있어요. 안 웃냐는 말씀이 진짜 웃겼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울림이 있는 칼럼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오마이뉴스에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목이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고 쭉 봤는데 이제 최근에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났던 브라질, 태국, 파키스탄, 칠레 이런 그 나라의 경우를 쭉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은 탱크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탱크가 움직였고 어떤 나라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내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헌정이 위기를 맞을 때 사법부가 어디에 서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바닥과 천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거리에서 실패한 내란이 법정 안에서 계속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시계는 이미 뒤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총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지만 타락한 판결문은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내란이다. 탱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란 세력과 시민 사이에서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란의 편은 사법부다. 정말 명문이네요. 날카로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방조와 침묵 그리고 책임을 끝내 회피하는 법의 결정들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다. 역사는 총을 든 자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건네준 자들의 이름도 함께 적어 넣는다. 법원이 탱크보다 위험해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내란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부터 내란은 제도의 일부가 되고 그 나라의 DNA에 깊이 새겨진다. 비루한 판결들은 그 병든 구조를 떠받치는 나사와 못이 된다. 그 나라는 결국 법원 스스로 선택한 결말과 마주하게 된다. 정말 울림이 큰 글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사법부의 존재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내란을 방치하고 오히려 지금 제2의 내란 수괴가 조희대 사법부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정구성 변호사님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제2의 내란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종료가 된 다음에도 수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희대를 비롯한 수많은 거기 부역자들에 대해서 그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특검이건 어떠한 방법이든 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내란 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동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떤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가져갔는지를 좀 밝혀내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제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정교 분리, 우리 헌법에 정교는 분리 이렇게 딱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하는 과정에서 보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종교 또 거기에 정광훈이까지 사실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입이죠. 근데 지금 뭐 신천지는 사입이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입이냐 아니냐. 사입이는 뭐냐면요. 가짜가 사입이가 아닙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게 사입인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사입이죠. 신천지가 딱 일반 기성 교단에 침입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은 뭐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발언했다고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을 뭐 조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높은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한번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암살 직후에 그 범인이 통일교에 엄청난 헌금을 갖다 바친 그 자신의 모친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일단 그 일본에 있는 통일교 재단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정부가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재판에서도 그렇게 해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더 영향을 가려고 했던 것이 이미 그런 명령이 나올 걸 알고 또 통일교에 어마어마한 그 일본 통일교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더 국민의힘의 강한 로비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했던 게 사실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예. 법을 통해서 바로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직 종교법인법이나 이렇게 종교 단체를 관리하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민법상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목적 사항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하거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산이 쉬운데 이게 사단법인이나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해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제처에 이제 법제처를 주무관청으로 해갖고 준비하라는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법이나 이러한 법제도의 그 입법을 통해서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종교 집단은 안에 보면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그건 산하기구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교회나 사찰 다니면 아시겠지만 그냥 임의 조직입니다. 임의 종교 조직.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NGO들도 다 비법인 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이나 재단법인 안 하면. 그러니까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 근데 다만 비법인 사단인데 정관의 종교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 그 분명히 그 정관이 예를 들면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상 표방했는데 종교에 아니 정치에 이렇게 불법 부당 개입했다든지 또는 그런 정관이 없이 아예 정치에 개입하는 걸 써놨다는데 이런 건 반사회성 그다음 헌법 위반이 분명하고 저는 이재명도 굉장히 잘 지적한 게 통일교가 저렇게 사이비가 정치에 뛰어들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럼 다른 사이비들도 뛰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비를 막기 위한 종교 세력도 또 뛰어듭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종교 세력과 다른 종교 세력 또는 사이비 간의 사이비 또는 종교 간의 사이비 세력 서로 경제욕구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또는 기존 법에서 어떤 정을 하나 할까지 이걸 연구해라는 이제 지침이신 거죠. 이건 너무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도 계속 특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교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더러운 돈을 전달해주고 비례대표 몫을 하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통일교가 심어놓은 첩자가 하나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게 미칠 해악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38조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구별이 없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뭐 종교 법인 같은 경우는 종교 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이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고요.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리면은 이거는 법인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관청에서 이 법인들에 대해서 설립 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법인을 어떻게 해산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심히 깊고 지금 이렇게까지 종교재단에 대해서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은요. 종교를요. 괜히 건드렸다가 종교인들에 대한 표심을 잃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주저했는데 이런 부분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규정이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재단법인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단법인은 사실 해산을 하게 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 재산이 온전히 정관에 정해진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통일교로 한다면 한학자 총재를 뭐 정관이나 이런 데에서 해산 시 그 재산이 귀속되게 해놓는다고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
법적으로 구성된 사단만 없어지는 거지 그 조직과 재산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보통 재산법인 같은 경우에 날아가면서 재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종교법인법을 입법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사입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많은 이제 종교분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해산을 또 좀 더 유효할 수 있게 그 재산과 조직을 좀 직접적으로 해체하거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어제 12.3 1주년 맞아서 시민 대행진 강추에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특히 이제 관심을 모았던 장면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들을 안내하면서 되게 이제 도슨트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막 설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직접 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엄군이 부수고 들어온 그 창문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참 인상이 깊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가 707 특수단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입니다. 여기는 역사적 현장으로 국회가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233호인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입니다. 저기서부터 칸을 세고 와서 여기를 깼다고 그럽니다. 하나씩 이렇게 세면서 여기 와서 이걸 깼다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장소를 침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직접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민들한테 했는데 정말 그 장소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경위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건 정확히 진짜 조사가 있느냐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국민의 원내대표실 뭐 정책위원장실 칸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 칸이나 윤석열이 추경호한테 야 원내대표실도 우리가 다 접수하니까 니들 빨리 빠져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거기가 국민의힘 지도부 방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세고 들어가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라도 먼저 빼돌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잡아와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렸다면 일부러 그 지도부가 그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어바로 그리 들어간 거 아닌가는 혼자 이건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인데 워낙 윤석열 당시에 뭐 상상을 초월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 칸을 세고 들어왔다는 건 제가 처음 봤고 또 비교적 안 알려진 사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비교적 안 한 사실이 이제 이제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기자는 실제로 이 계엄군이 당시에 케이블 타이로 뭐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기자를 포박에서 끌어는 데가 또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1.23 사태랑 1박 2일 동안 안 알려지거나 미공개된 사진의 영상이 꽤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더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이 볼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내란 그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차분하게 옛날을 돌아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저는 사실 저 현장에서 옆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 시민분들이 유리창 깨졌으니까 빠르게 이제 다시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그때 본관 입구로 막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좌진들이 막을 테니까 입구가 뚫리면 안 된다. 막 그랬던 그때 아기규환이었던 그 입구 생각이 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 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우리 다니엘 PD한테 들었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포레스트 검프더라고. 아니 그거 알아요? 그 12.3 내란 때 국회에 계셨다면서요? 네, 본관 입구로 맡고 있던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계셨다면서요? 그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10분 차이로 그 골목을 벗어나서 있었습니다. 호호. 또 뭐 있어요? 박정훈 대령님 변호인 하고 있고요. 강혜경 씨 변호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이 그 체포될 현장에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공판 단계에서 들어가고 공판 단계. 세월호 참사 때 그 배는 안 타고 있었나요? 다행히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두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는 게 참 목숨이 도대체 몇 개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풋살 모임 이런 데도 막 나오세요. 네. 설문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아니, 왜냐면 역사적인 현장 얘기하고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 보면 역사적 현장이 있는데 사적인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막 럭비도 열심히 하고 막 수영도 열심히 하고.